네, 오늘 교육은 제가 내용들을 이렇게 쭉 봤더니 실제로 인증을 다 받으셨는지 이거 FSC 인증을 받고 계시는지 봤는데 아마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FSC 22000은 이 버전 이전 버전부터 쭉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만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뒷부분에 그 진행을 하면서 시간 관계상 내용 중에서 변경 사항 위주로 하고 전반부에는 이 간단한 소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FSC 22000의 그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SO 22000 저희가 약해서 FSMS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그 식품안전 경영 시스템의 인증 요구 사항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식품 공급망 그러니까 푸드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중에서 우리가 안전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 FSMS에 대한 그런 기준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 시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FSC 22000 퀄리티라는 추가 스킴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다. 두 가지 프로그램을 나중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FSC 22000의 체제를 보게 되면은 이 규격 자체는 공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되어 있는데 필요하신 부분들은 구매를 해야 되겠지만은요. 특별히 이 ISO 22000 그리고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FSC 22000 퀄리티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ISO 9001의 요구사항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뒤쪽에 가면서 자주 나오겠지만은 ISO TS 22000이 있습니다. 여기 X라고 표현을 한 거는 번호가 1번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우리 식품 분류 그 산업 분류에 따라서 번호가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파스 이게 이제 BRC 그 영국 규격에서 스타트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건데요. 이 파스 번호로 나가다가 이제는 ISO TS 22000에 되는 것이고 대부분이 식품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품업체에서는 22000-1번이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이해관계자가 결정한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자라는 것은 보드 오브 스테이크홀더라든가 GFSI를 이야기를 합니다. GFSI의 푸드 FSC 22000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요구를 하게 되면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FSC 22000은 2010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버전은 2015년도에 3.2가 되었었고 2016년도에 버전 4.0 그리고 버전 4.1이 2017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ISO 22000이 2018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버전 5.0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뺐었는데 19년부터 버전 5.0이 적용이 되는데 적용을 시작하면서 바로 2020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이 버전 5.1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적용 시점은 2018년도가 아까 말씀드린 4.1 버전이었고 그리고 2021년
금년 4월부터 적용되는 모든 심사는 작년 1월부터 버전 5.0 심사를 했었는데 금년 4월 1일부터는 모든 심사는 이 버전 5.1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4월 1일 이후에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가 적용될 때는 버전 5.1이 그대로 적용이 되겠고요. 만약에 4월 이전에 스테이지 1을 하는 경우에는 버전 5.5, 버전 5를 적용을 하고 스테이지 2가 4월 이후에 진행을 하게 되면은 버전 5.1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만약에 서베일런스 오디트를 받지를 않고 1년을 넘었다고 하면은 4.1에서 5.1로 바로 넘어가는 것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팬데믹, 코비드 팬데믹 때문에 심사를 못했을 경우에는 그 경우를 대비를 해서 갱신 심사를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4월 이후에 심사 적용은 가능하다.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ISO 22000에 번호가 붙게 되는데 이것은 그 PRP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식품 제조는 C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FSC C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고 여기에서 X는 숫자가 다르다고 했는데 1번이 붙으면은 우리가 말하는 식품의 제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체급식 음식점, 호텔에서도 참석을 해 주셨는데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이나 양어가 있으면은 3번, 그리고 포장재 제조는 4번. 현재 제가 운송 보관에서 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5번, 그리고 사료업체는 6번입니다. 단 사료 중에서도 그 펫푸드 중에서 이 강아지와 고양이 사료에 대해서는 이 1번이 적용된다는 것을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중국에 있는 업체는 이 생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한 군데 심사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시 K라는 번호를 사용을 하면서 1번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FSC 22000은 FSC의 추가 요구 사항이 들어가고 ISO 22000 2018 버전이 적용이 되며 선행 요건으로서 ISO TS 22000에 이 X가 들어가는데 X는 요 번호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FSC 22000에서 요구하는 추가 요구 사항은 번호가 총 15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매니지먼트 오브 서비스, 그리고 그 구매 제품, 구매 관리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2번이 라벨링에 대한 내용, 3번이 식품 방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푸드 디펜스. 그 다음에 4번이 푸드 프라우드인데 요거는 식품 사기 완화라고 제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은 로고 유즈, 6번은 알러전 관리, 그리고 7번은 환경의 모니터링. 이런 것들은 뒤에 나와 있는 이 해당하는 번호만 적용이 됩니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완제품의 포뮬레이션에 대한 내용, 요건 다른 거 당연히 다 들어가지만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D니까 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관 운송에 해당하는 내용도 있겠고요. 10번에 저장하고 보관, 운송하고 창고업이 있고 저장 쪽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드 컨트롤인데 요거 11번, 그 다음에 PRP 선행 요건에 대한 검증, 검증에 대한 내용도 다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5.1에 이 제품의 개발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CDEFIK니까 거의 전 제품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료 쪽에서는 건강검진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건강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5번이 그 다중 사이트에 대한 요구 사항이 별도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1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겠는데, 아까 그 기한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업그레이드 심사로서는 4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31일 안에 진행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5.0은 3월 30일까지 적용하고 끝난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미 6월에 들어섰기 때문에 버전 4.0은 무효한 인증서가 되겠습니다. 버전 업그레이드의 주요 사유는 이 FSC 프로그램의 완전성을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2020년 1월에 요구되는 GFSI의 그 요구사항을 준수를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해관계자의 의결사항들을 포함하면서 개선에 대한 프로세스를 좀 강화하자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FSC 22000은 아까 ISO 22000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직의 기획과 관리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ISO 22000의 요구사항이 적용이 되는 것이 편합니다. 4번의 조직의 상황, 5장의 리더십, 6장 기획, 7장의 지원, 8장의 운영, 9장의 성과평가, 10장의 개선, 이러한 내용들이 ISO 22000의 내용이 되겠고요. 실제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행 요건이 먼저 나와야 되겠고, 추적성이 있고, 그 다음에 비상에 대비한 어떤 대응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되겠으며, 그 해썹을 위해서는 위에서 분석과 관리 수단의 검증, 그 다음에 해썹, OPRP, ISO 22000의 OPRP에 대한 강화가 좀 8.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 기획들이 있겠고요. 이것들을 실행을 해보고 검증 활동을 해서 다시 문서를 업데이트 하게 되면은 이러한 사이클을 돌아가면서 우리 그 시스템이 개선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식품의 분류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자가 좀 작아서 잘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식품의 분류로 볼 때 A번은 이 동물의 사육이라고 하겠습니다. 동물 중에서도 A1은 그 육류나 우유, 계란, 벌꿀을 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양어장에 해당하는 것은 A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 우리가 일반 식품의 이야기를 할 때 C1은 부패하기 쉬운 동물 제품을 가공을 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2는 부패하기 쉬운 식물입니다. 그리고 C3는 동물과 식물을 혼합을 해서 가공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피자나 라자냐, 샌드위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고요. C4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모든 제품들, 상온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D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료라고 말씀드렸는데, 개, 고양이만은 특별하게 ISO 22001이 적용이 되고, 2에 1이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22002-6이 적용된다. 아까 제가 잠시 한번 언급을 해드린 내용입니다. 식당이나 호텔, 그 다음에 그 회사에 요즘 카페테리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이런 쪽에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곳은 우리가 그 2번이 적용이 되게 되겠고요. 도소매 업체에 대해서는 F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관 운송에 해당하는 내용이 G가 되겠고, 포장재는 플라스틱 포장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포장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이 포장재가 있겠고요. 금속이 있겠고, 유리, 뭐 기타 목재, 기타 나머지 모든 이러한 내용들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화학 제품으로서는 뭐 비타민 제품, 제가 중국에서 본 것이 비타민 C 만드는 회사였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이 ISO 22000이 아닌 다른 제로 해가지고
그 일본에 있는 업체 중에서 그 유산균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도 심사를 한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축산에서는 이 사냥하는 것이나 동물을 잡기는 포획을 하는데 덕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요. 식품 제조 분류 C에서 이 부패하기 쉬운 동물성 제품 하면 어류나 해산물, 육류, 계란 뭐 이런 내용들이 동물 제품 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식물 제품에는 주스나 야채 또는 곡물, 견과류까지도 이 C의 2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혼합된 제품으로서는 피자나 라자냐, 샌드위치 뭐 특별히 샌드위치를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우리나라 제품으로서는 여기서 김밥이 여기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만두 이런 것들요. 그리고 상온 C4에 해당하는 것이 상온에서 장기 보관 가능한 제품들. 우리가 뭐 과자류라든가 통조림, 비스켓, 뭐 오일이라든가 물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뭐 밀가루 이런 제품들 다양하게 많게 되겠고요. 현재 제가 처음에 할 때에 우리나라에 김이 있습니다. 김을 처음에는 제가 심사를 하는데 C4로 넣었다가 지금 아직도 이게 외국에서는 쓰지 않는 데 돼가지고 명확하게 지금 정의가 안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것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C2에 넣는 것이 C1에다가 해당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가공된 김 그러니까 그냥 건조김이나 이런 것은 C1 가공 제품에 대해서는 C4가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료 생산은 많지는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나 고양이의 경우에는 그 PRP가 22002-1번이 적용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6번이 적용이 되고 우리가 그 호텔이라든가 카페테리아 이런 데서 하는 모든 제품을 이 ISO FSC 22000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분류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소매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있는 편의점은 당연히 소매업으로 되겠고요. 도매업은 무슨 뭐 크게 월마트라든가 이런 데 해당하는 우리나라 그 대형 유통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도매업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편의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간략한 음식 그러니까 간단하게 다 만들어진 제품을 데우거나 뭐 굽거나 하는 것은 그냥 소매업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 및 보관에 대한 내용이 G2번이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식품 포장, 포장 재료를 생산하는 것은 이 I에 해당하게 됩니다. I에 해당하게 되는데 실제로 제가 우리나라에 보면 무슨 컵밥이라든가 또는 요구르트 같은 거 보면은 그 포장기 안에 들어가는 스푼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이 식품 포장에 준하는 심사를 받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비타민이라든가 첨가물이라든가 식품 첨가물이라든가 또는 미네랄 그 다음에 미생물 균주, 향료, 효소 이런 것들은 생화물질, 바이오 케미칼로 분류되어서 K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심사원님들은 안 계시지만은 심사원들은 각각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A부터 시작해서 K까지 개별적으로 이 트레이닝을 받거나 어떤 그 자격을 부여받아야지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아까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FSC 22000 퀄리티라는 내용이 있는데 FSC 22000의 세 가지 규격 외에 ISO 9000을 추가해서 요구사항을 받아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FSC 22000의 요구사항은 22000 2018 버전의 요구사항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문별 선행요건, 아까 말씀드린 ISO TS 22002-1번부터 7번까지 시리즈 또는 PRP 표준 한계 파스 둘둘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2000 퀄리티의 경우에는 여기에 ISO 9001 2015 버전이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고요. 선행요건 프로그램은 ISO 22002-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파스는 BSI의 221년에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FSC 22000의 추가 요구사항, 그러니까 버전 5에서 5.1로 올라오면서 변경이 된 부분은 이 기존에 적용이 되었던 이 ISO 22000은 변경 사항이 없고 PRP인 22002번의 X에 해당하는 내용도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FSC 22000 버전 1의 22000의 요구사항이 많이 변경이 되었다 하는 내용을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SC 22000의 추가 요구사항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여기에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 대체적으로 기존에 그러니까 변경 전에 있던 사항은 여기에 표시를 거의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정된 사항들이다 하는 내용을 우선 말씀을 드리는데 일부 내용은 여기 좀 버전 5.에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및 구매 자재의 관리 라는 거에 4.5 첫 번째 요구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7.1.6이 제품의 검사에 해당하는 모니터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ISO 22000-2018은요. 여기서는 조직은 식품 안전의 검증하고 유효성을 위한 실험실 분석 데이터, 실험실의 분석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 실험실에 대한 정확한 실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수행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검증된 테스트 방법이 있는지, 우리는 같으면은 식품공전에 나와 있는 그러한 분석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밸리데이션 되어 있는 그러한 식품 분석 방법을 사용하는지 이러한 내용들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첫 번째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 사항은 비상 상황에서 조달하기 위한 우리가 식품 공급업체를 평가를 하는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업체가 평가가 되었는데 만일의 경우에 이 업체에서 어떠한 비상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대처를 통해서 이 비상 상황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그러한 문서화된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TS 2009의 조항 9.2도 이거 제품 검사에 해당하는 내용들인데 이거 외에도 동물이나 어류 해산물에 대해서는 의약품이나 수의약품, 중금속이나 살충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검사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검사에 대한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조직은 식품 안전이나 법적 요구사항 그리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제품 사용에 대한 검토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그것을 실행을 하고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추가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알러젠에 대한 요구 사항을 표기 사항을 꼭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는데, 이 FSC의 추가 요구 사항에는 판매 국가에서 적용되는 이 알러젠까지도 표현을 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미국에 수출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요구되는 그러한 알러젠, 규제된 알러젠을 다 표기를 해야 되고, 일본으로 수출을 하겠다 하면은 일본에서 필요한 요구하고 있는, 제가 제 기억으로는 일본에서 27가지의 알러젠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몇 가지 내용 중에서는 표고버섯이나 바나나도 알러젠으로 아마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표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서 미주에 김치를 수출했다가 오래전에 이 참깨, 그러니까 참기름이 포함되어 있는 참깨가 포함되어 이 알러젠으로 표기를 하지 않아 가지고 리콜을 당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직접 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은 사실에 대한 확인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알러젠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FSC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내용인데요. 제가 식품 업체들을 방문해서 이렇게 심사를 하다 보면은 알러젠 표기를 해당 회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알러젠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규정된 알러젠을 몽땅 표기하는 회사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마케팅 차원에서는 제가 그게 권장하고 싶지 않은 내용입니다. 제가 일부 알러젠, 거기 나와 있는 알러젠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알레르기가 약간 있는데, 내용을 보고 표기 사항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은 제가 살 때에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식품 방어와 그 다음에 4.5점 사항은 식품 사기 감소가 되겠습니다. 식품 사기 감소에 대해서는 취약점을 평가를 해야 된다든가, 어떻게 잠재적인 취약점을 평가를 하고 사기의 취약성을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대한 취약성에 대한 감소 대책을 개발을 하는 내용이 필요하겠습니다. 식품 방어와 식품 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초기에 들어왔을 때에 전혀 없던 개념들이 돼가지고 이 FSC를 도입을 하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었었더랬어요. 식품 방어에서 보면은 vulnerability, 취약한 점을 찾아라 하는 내용이 있고, 식품 사기, 푸드 프라우드에서도 이 vulnerability라는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지도를 받으신 분들은 식품 방어와 식품 사기를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GFSI에서 이야기를 한 내용을 여기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SA는 글로벌 푸드 세이프티 이니시에이티브라고 이렇게 이 재단의 약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식품 공장에서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내용이 식품의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식품의 퀄리티, 그러니까 품질만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식품의 품질을 어떻게 하면 유지를 하게 되고 좋은 품질에 이를테면은 좋은 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내용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푸드 세이프티, 그러니까 식품의 안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식품의 안전을 위해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ISO 22000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식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서는 그 비의도되지 않은 어떤 혼합이 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외에도 의도적으로 혼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혼합을 발생을 제어하기 위해서 푸드 디펜스와 푸드 프라우드, 혼합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변조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푸드 프라우드가 되겠는데, 요 두 개가 참 애매합니다. 이 내용들이 구분이 많이 되지 않고, 여기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상당 부분이 겹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GFSI에서는 푸드 프라우드, 식품의 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러한 7가지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7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이 제품의 원료라든가 이런 일부를 치환을 하는, 다시 말하면 바꾸는 그러한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료 중에서 보면은 해바라기 CU에 대해서 다른 오일을 집어넣는다든가, 또는 심지어는 우유에다가 이 가죽을 갖다가 가수분해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단백질을 좀 집어넣는다든가, 아마 다른 쪽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경우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컨실먼트, 컨실먼트는 격리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은폐, 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를 대면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게 있어요. 어렸을 때는 제가 키우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보면 학교에서 하교를 하다가, 초등학교 시절에요, 병아리를 사오더라고요. 병아리를 사왔는데 그 병아리를 3개월 이상을 키워도 이 중병아리가 되지 않고 조그마한 병아리로 남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식당에서 먹는 삼계탕은 약 한 1개월 정도 키운 그러한 닭인 것을 알면은 3개월 키우는 게 1년 만에 어떻게 키웠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호르몬이라든가 성장 촉진제라든가 이런 걸 넣지 않았나, 영양 상태에서 집어넣거나, 또는 그 식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집어넣고도 그것을 은폐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가장 많이 발생하고 실제로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도 가끔 매스컴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이 이 미스라벨링, 그러니까 표기 사항을 변조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라든가 유효기한, 제조일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변경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품이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럴 수가 있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레이 마켓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레이 마켓은, 블랙 마켓은 아주 암시장이 되겠고요. 그레이 마켓은 말 그대로 하면 회색 시장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가격보다도 좀 비싸게 특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품을 관리하는 내용들이 이 푸드 식품 사기의 일환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승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그 케미칼이라든가 이러한 인그리디언트들 이런 거 집어넣는 게 있는데, 혹시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중국에서 분유에다가 멜라민 집어넣는 그런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식품 사기의 이 종류도 정말 다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식품 방어를 갖다가 표현할 때는 인텐셔널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게 누가 공격을 하느냐? 식품 방어는 결국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여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러니까 IT 쪽으로 좀 할 수가 있겠고로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내용들이 다 됩니다. 그리고 공격을 한다는 내용은 사내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종업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외부에 있는 그러한 인원에 의한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회사에 어떠한 그 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들, 이러한 모든 가능성들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취약점을 찾아내고 위험성 정도를 파악을 해서 그 위험성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식품 방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일예로서는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일본에 있는 냉동식품 업체인데, 일본에 있는 냉동식품 중에서 피자와 그 라자냐를 생산하는 업체의 제품에서 농약이 검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여 명 정도가 그 어린애 아이들이 그 제품을 먹고 농약에 중독 현상을 나타낸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계약사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우리로 치면은 알바라든가 또는 외부에서 드는 용역사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그 제품에다가 농약을 갖다 살포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식품 방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이 GFS 이 식품 방어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식품의 사기는 여기 영어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식품의 사기는 결국은 목적은 경제적으로 무엇인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제가 그 심사를 하면서 두어 번 그 경험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은 아까 그 말씀드린 이 앞에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은 의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봤는데, 제가 그 심사를 하면서 레시피를 잠깐 한번 체킹을 했더니 레시피가 잘못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레시피 개정을 했는데 계량실에서는 이전에 제공이 되었던 레시피로 그대로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 개정된 그 레시피가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러한 현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의 사기는 이 두 가지, 우리가 꼭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데, 이것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꼭 의도를 하고서 이것을 만드는 것만은 아니다. 비의도적인 상태에서도 이러한 식품의 사기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